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시간입니다. 오늘은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인 부동산 얘기 해보겠습니다. 최근 몇 주새 정신 진짜 없으셨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런 게 막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출이 늘고 집값이 오르니까 정부가 뭔가 하고 있는데 너무 세게 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대출을 틀어막으면 집값이 괜찮아질까요? 아니면 금융 당국자의 입을 좀 틀어막으면 집값이 좀 괜찮아질까요? 고민이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진아 기자고요. 이 모든 의문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얘기를 나누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피곤해요. 눈 그죠? 밑에 다크서클이. 예. 지금 이게 정부가 하루가 다르게 내놓는 멘트와 또 은행들이 하루가 다르게 내놓는 이 규제들 따라가실 수 있겠어요? 솔직히 못 따라가겠고요. 예. 뭐가 나온지도 이제 막 헷갈립니다. 이게 규제를 하는 건가 안 하는 안 하는 건가. 건가 싶을 정도로. 갑자기 또 서민들 또 음. 피해를 안 주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풀어주는 건가? 갑자기 또 여러 가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네. 그 하나하나 따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은행들의 그 전방위적인 대출 옥죄기 이거는 분명히 보이긴 해요. 그 분명한 사실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워낙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또 전문가들끼리도 얘기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 얘기가 좀 궁금해요. 지금 심정이 어떻대요? 왜냐하면은 우리 기사로 접하는 거는 "매우 혼란스럽다." 뭐 "어떻게 하라는지 아, 모르겠다." 이 정도의 이제 톤이거든요. 좀 그냥 절절한 톤은 어떤가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떡하라는 거지? 그냥 어. 시키는 대로 꼼짝 하겠다라는 마라. 입장이고, 그러니까 속마음은 좀 억울하다라는 게 있겠죠. 음. 아니, 규제하라고 해가지고 음. 가계 부채가 늘어난 것도 은행이 또 뭐 굉장히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한 것도 아닌데, 네. 집값이 올라가니까 대출이 늘어났고, 대출이 늘어나니까 규제를 하라고 해가지고 규제를 했는데, 또 서민들 피해를 주지 말라고 하니까 갭 투자는 잡아야겠고, 음. 대출 가계 부채는 억제해야겠고, 또 서민들은 또 내 집 마련은 하도록 보호를 해줘야 되겠고, 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것인가. 네.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 드라이브를 세게 거는 게 이복형 금감원장이잖아요. 한마디 하셨죠. 은행권에서 이복형 금감원장 얼마나 무서워해요? 그냥 봐도 무섭잖아요. 봐도 무서워할 정도예요? 뭐 저도 그냥 봐도 제가 봐도 좀 무서운 것 같고. 특수 사부장 출신. 막 그 대기업 아우라가. 총수 막 때려잡고 막. 근데 그 풍기나는 아우라가 있는 것 같고요. 음. 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또 이게 학교 선생님으로 30년 사신 분들은 또 학생들하고 또 이렇게 비슷하게 소통이 잘 되는 부분이 있듯이 그런 일을 해와셨기 때문에 일부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은행장들이 굉장히 좀 긴장을 한다라는 어.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회의 때도 굉장히 살벌하다면서요. 무섭지 않겠습니까? 어.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안 불려가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현장 대출 상황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다. 그래서 거의 뭐 혼돈의 대출 규제 멀티버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왜 이렇게 쪼아대나? 정부는 음, 현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길래? 일단은 뭐 두 가지 목적인 것 같습니다. 현상만 보자면 가계부채가 굉장히 급증했고요. 특히 8월 네. 가계부채가 뭐 2016년 은행 집계 이후로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하니까 막 화들짝 5조 6조씩 늘어나니까. 5조 6조가 아니라 8조? 어. 8조 거의 9조 원 가까이,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동안 9조 원 가까이 늘어났고요. 가계부채는 거의 10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고, 이게 네. 맞물려 있잖아요. 집값. 가계 부채랑 집값은 거의 그 뭐랄까 그래프가 일치한다고 일치하죠. 하더라고요. 일치하는데 가계부채 증가하는 것만큼 담보대출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가장 최악의 상황, 네. 가계부채도 원래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가계부채 잡아야 되고 집값도 잡아야 되는 이 두 가지 숙제를 지금 다 놓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사실은 한 7월, 6월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아. 이 정도 집값 올라가는 거 괜찮아라는 네. 분위기였고요. 88 대책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좀 자신 있었잖아요. 공급 대책 발표하면 돼. 괜찮아라는 분위기였는데, 저는 88 대책 발표된 이후에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되네. 야, 이 공급 확대가 아니었어. 야, 그러니까 우리 88 어떻게 해야 돼? 대책의 경우가 공급을 위주로 이제 이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어서 생긴 일이야. 네. 그래서 집값이 좀 오른 거야라고 인식했던 정부가 이게 통하지 않자 대출 줘요. 이렇게 된 거군요. 굉장히 좀 당황한 분위기. 집값 아. 상승세가 사실 너무 가팔랐고요. 이제 5월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7월 거래량 같은 경우는 거의 4년 만에 최고치 8,700건이 넘어갔으니까요. 8,700건이면 우리 집값이 막
광분하든 영끌하든 네. 2020년, 2021년에도 10,000건 넘어갔던 달이 2달밖에 없습니다. 2달밖에 그래요? 없고요. 문재인 8,700건 정부가 넘은 달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것 때문에 정권을 잃었는데 그때만큼 그러니까 그때만큼 그러니까 2달 빼고는 이게 넘버 3에 해당되는 2020년 그렇군요. 이후에 넘버 3에 해당되는 거래량이 기록이 되다 보니 네. 정부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근데 없고요. 저는 그게 그 대목이 이해가 안 되는데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 대책이라 함은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잖아요. 그럼요. 공급하겠어라고 한 다음에 갑자기 없던 땅 뿅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집이 뿅 생기는 것도 아닌데 반해 대출이야말로 그냥 그래 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막 1, 2주 사이에 막 3, 40개씩 막 규제가 쏟아져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 근데 이걸 정부가 모르고 네. 공급이라는 내가 시그널을 줬으니 시장이 안정될 거야라고 생각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 이 공급 기조라는 게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2018년부터 사실은 2017년에 수요 억제했는데 안 먹혔죠. 네. 야, 규제해도 안 되네. 그래서 이제 공급으로 돌아선 거고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안정된다. 뭐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어디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 당장 필요한데. 2018년에 시작한 3기 신도시가 이제 인천 계양이 가장 빠릅니다. 인천 계양이 이제 본청약하고요. 2026년에 처음으로 입주하는 단지가 나오는데 18년에 시작했던 게 26년에 나오는데. 그것도 가장 빠른 1번 타자가. 네. 근데 나머지 단지들은 1번 타자하고 다르잖아요. 이제 2028년, 2030년 정도 돼야 입주하기 때문에 가장 빨리 아파트를 공급하는 신도시가 10년 걸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10년이 걸리는데 지금 발표하는 뭐 그린벨트를 푼다,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국민들은 공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정책 당국자들은 굉장히 좀 만족하는 우리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 아니. 정책이고 시간이 해결해 주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장기 프로젝트를 빠른 시간 안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한데 시장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장이 왜 기다립니까? 내 말이. 아, 그러니까 참. 시장이 왜 기다리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집값은 기다려주지 않았고요. 저는 결정적인 실수가 네. 아쉬워요. 9월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이제 강화된 2단계. 네. 수도권 지역은 그 스트레스 금리를 1.2% 포인트가 적용이 됐고요. 지방은 원래 0.75, 수도권도 원래 0.75% 포인트 적용할 예정이었는데 안 되니까 수도권 지역을 이제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묶어서 네. 한번 때렸는데 저는 왜 안타깝냐면 원래 스트레스 DSR 1단계가 6월에 끝났고요. 네. 7월부터 이제 2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었잖아요. 네. 그 정부가 2달 연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이게 저는 가장 결정적인 실수다. 사람들이 모두 그때 그럼 2달 안에 빨리 금리 낮은 스트레스 그 DSR 되기 전에 빨리 빌리자. 빨리 사야 돼. 2달 안에 시간을 줬잖아요. 2달이라는 시간 홈쇼핑인 안에 줄 알았어요. 홈쇼핑 마감 임박 삐뽀 그러니까. 삐뽀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되잖아요. 네. 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맞아요. 야 마감 임박? 아 이게 뭐야? 막 손은 막 주문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렸고 또 하나의 사람들이 실망한 게 네. 단순히 7월에서 9월로 연기된 게 아니라 5월부터 거래량이 폭증했단 말이에요. 이미 신호는 있었다. 5월, 6월, 7월 신호가 있었는데 5월, 6월 집값이 올라가요. 심상찮아. 부동산원 통계 주간 변동률을 보더라도 이거 뭔가 좀 이상해. 네. 우리도 알잖아요. 네. 뭔가 이상해라고 하는데 우리 다 기대하는데 이 정도 이상하면 정부가 뭔가 나오겠지. 안 하던 것도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하겠다고 한 거를 하겠죠. 근데 미뤄? 제가 만나본 많은 실수요자들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멘탈이 흔들립니다. 야 집값 잡을 의지가 없네.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대로 내버려 두면 정부는 규제를 안 하는구나. 네. 미분양 PF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냥 방치를 하는구나 라는 불안한 마음. 네. 사실은 그게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안 돼. 더 기다리면 안 돼라는 심리 때문에 7월 거래량이 8,700건이 넘어갔고요. 저는 8월 거래량도 거의 뭐 7,000건 이상. 8월에 여름 휴가가 있잖아요. 네. 여름 휴가 때문에 원래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8월에 누가 집 사요? 그러네요. 더워 죽겠는데. 놀고 와서 네. 9월에 또 추석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지나고 명절 지나고 집도 알아봐야지. 더워 죽겠는데 무슨 집을 알아봅니까? 그러네요. 통상적으로 비수기인데도 거래량이 폭발합니다. 이번 7월, 8월 얼마나 더웠습니까? 진짜 여름에 그러니까요. 밤에 참. 열대야 때문에 죽겠는데 그래도 그 열기를 뚫고 집을 샀다는 거죠. 얼마나 불안했으면. 결국에는 불안감이
정부의 규제를 뚫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불안감이 정부의 규제를 뚫었다에 앞서서 그 불안함은 정부가 부채질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금 들리는데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상반기에 되게 많이 올랐다. 그 5월부터 이상 증세가 네네. 부동산한테 이제 포착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죠. 하기에 앞서서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포지션 자체가 규제 규제 완화였죠. 완화였잖아요. 네네. 각종 특례도 많이 풀고 그러니까 그럼 풀리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대출 규제가 심하게 들어오니까 더더욱 충격이 큰 것 같은데요. 갑자기 태세 전환? 태세 전환도 이런 태세 전환은 없었다. 혹시 과거에 이 정도의 태세 전환이 있었나요? 생각나는 게 태세 있으신가요? 전환이 사실은 우리가 태세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부동산 규제 정책은 항상 부동산 시장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이 좀 과열이 되면 규제가 나오고 냉각이 되면 규제를 풀어주는데 이번이 굉장히 가팔랐어요. 네, 이렇게. 가팔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가파르게 움직이니까 정부가 따라가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시장이 왜 가팔라졌느냐는 거죠. 그게 정부가 정책의 실수가 콕콕 찔러서 그래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어. 그러니까 7월에 스트레스 디에이스를 하면 됐고요. 뭐 5월, 6월 정부가 이제 규제를 많이 풀어준 건 사실 그런 이유가 있죠. 2022년에 금리가 기준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그렇네요. 저거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미친 듯이 보면요. 올라가잖아요. 자, 가계대출관리 행보. 저희 네네. 행보라고 썼지만 횡보라고 읽어도 맞을 것 같은데요. 네네. 과거에는 2023년 12월만 하더라도 고금리 때문에 이자 부담이 너무 낮아. 저때가 집값이 또 안정되던 시절입니다. 네. 그래서 공교롭게도 2023년 작년이죠. 네네. 작년 1월이 가장 안 좋았잖아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천주공이 그쵸. 미리약 나오고 난리가 나잖아요. 사실 그게 시발점이에요. 이미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천주공 일병 구하기. 왜냐하면 그때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믿었던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 풀어줬고요. 정부가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어. 정부 입장에서 야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 사실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참 이게 어려워요. 심리기도 너무 하죠. 많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 떨어지는 게 좋으냐 올라가는 게 좋으냐 그러면 정부 입장이나 우리 경제 입장에서 본다면 올라가면 세수도 늘어나고 뭐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폭락하게 되면 가계부채라든지 답이 없죠. 문제가 한두 개가 네. 아니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그래서 직면을 합니다. 개입했을 뿐인데 잘못된 신호가 된 거군요. 그래서 집값이 반등을 합니다. 반등하는 것까지 좋았죠. 특례보금자리 누가 했나요? 정부가 했잖아요. 했죠. 굳이 대출까지는 안 건드려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저는 특례보금자리 굳이 안 해도 그냥 아니, 규제만 좀 풀어줘도 되는데 특례 보금자리가 한두 개였나요? 신생아, 신혼. 신생아는 또 올해 또 나왔죠. 네. 근데 자 작년 추석 지나고 또 살짝 꺾였어요. 특례보금자리가 끝나면서 자 여기서 또 시그널 오잖아요. 야 대출을 줄이니까 시장이 반응이 오는구나. 수요가 억제가 되는구나. 한번 느꼈어요. 안 좋아졌죠? 네. 아까 우리 봤잖아요. 2023년 12월 네. 작년 추석 이후에 집값이 꺾였어요. 다시 12월 되니까 금감원장이 뭐라 하잖아요. 야, 금리 좀 인하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복현 원장의 발언을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복현 원장의 발언이 보면은 시장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리딩하는 게 아니라 따라간다는 그러니까 거지. 따라간. 12월에 야 좀 풀어줘라고 했는데 7월에 이제 다시 5월부터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대출이 확대하니까 가계부채가 악화돼. 은행장도 불러서 야 뭐하냐. 집값 금리- 수가는데 금리 좀 올려봐 이 말이지 뭐. 사실은 정부가 개입하기에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 게 있습니다. 왜 기조 자체가 수요 억제였기 때문에 수요 억제가 아니라 경기 부양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여러 가지를 풀어줬는데 갑자기 규제를 틀을 바꿔서 뭐 종부세를 강화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가장 만만한 게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은행장들도 불러서 불러가지고 또 똑바로 안 해? 똑바로 안 해? 왜 자꾸 나 피곤하게 만들어? 좀 열심히 하라고 은행들이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네. 최근 한 7월까지만 하더라도 은행이 다음 뭘 거? 했냐면 네, 네. 그냥 금리 정도 음. 금리를 좀 올려가지고 이제 좀 억제를 좀 했는데요. 네.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장에 야 이자 장사하냐? 그러니까. 장난해? 네.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아니 나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복현 원장이 무서운 표정으로 막 이러면은 그러면은 그 금리를 그럼 올려야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그거잖아. 금리를 올리니까 또 반대 여론. 야 이자 장사해? 또 부르죠. 그래서 야, 저기 또 나옵니다. 똑바로 좀 해. 왜 똑바로 안 하는 거야? 금리 라고 하니까 인상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야.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아니야. 합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건 줄 알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거 아니면 뭘까? 뭘까? 이제 은행 자체적으로 이제 대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음. KB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서 이제 대책 회의를 하겠죠. 은행장에 한 소리 먹고 왔잖아요. 네, 야, 이게 아니란다. 야, 이자 올려서 금리 올려서 될 문제가 아니야. 뭐 해야 되는지 왜 내 욕먹게 만들어? 밑에 실무자들이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었다고요? 그러면 뭐죠? 뭐 해야 뭘까요? 돼? 야, 뭐라도 해. 어. 뭐라도가 뭐냐면 이제 30년 대출 만기를 보통 50년, 40년까지 해주다가 30년으로 줄여버립니다. 30년으로 줄이게 되면 한도가 줄어들죠. 그렇죠.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야, 뭐 할 수 있는 건 뭐 있어? 신용대출요? 야, 신용대출 그거 줄여. 신규 신용대출 5천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전방위적으로 가장 시장에 혼란을 줬던 게 이제 전세대출인데 네. 전세대출을 이제 맞습니다. 갭투기를 막아야 된다. 명분은 굉장히 좋아요. 네. 갭투기를 막아야 된다. 음. 아니, 갭투기를 막으려면 수요를 억제하고 불안 심리를 잠재워주게 되면 우리는 갭 투자를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굳이 집값이 안 오르면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갭투기를 막기 위해서 뭘 하냐면 저는 이게 참 삼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싶은데 자, 갭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집을 사죠. 제가 이제 갭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면 잔금을 합니다. 그 잔금일에 맞춰서 세입자를 집어넣잖아요. 자, 매매 잔금일과 전세 잔금일이 같은 날에 네. 싱크가 되게 되면 일치하게 되면 전세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아버려요. 이걸 그러니까. 갭 투자의 방지 대책이라고 이제 꺼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전세 끼고 집 사는 거. 그러니까 전세가 원래 있던 집이면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신규로 맞추는 집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가 들어오는데 물론 그게 맞아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시장의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유예 기간도 아니고 왜 혼선을 느끼냐면 자, 계약서를 씁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네. 뭐 집주인이 바뀌든 이게 매매를 하든 갭 투자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는 그냥 집에 들어가는 건데. 계약서 쓰고 전세하는 임대차 건데. 계약서 쓰고 은행 가가지고 이제 저 대출 돈 좀 전세 빌려주세요. 대출하고 그래서 은행에서 알았어요 자서까지 하고 잔금일에 대출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갑자기 천천병력 같은 소리가 떨어집니다. 대출 안 나온대요. 당신의 그 전세 대출 받은 걸 받아가지고 그걸로 집 살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갭투기 한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자서했는데요. 됐고 우리는 안 된대. 아니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그냥 전셋집에 들어가면 그렇죠. 되는데요. 저하고 상관없고요. 저는 투기 안 했는데요. 됐고 하지 말래. 이복현 원장이 하지 말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는 얘기를 안 했겠죠. 네. 네. 그래서 막혔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도 굉장히 혼선이 그럼 소송하겠다 은행을 상대로 그런 분들도 은행을 계십니다. 상대로 왜냐하면 소송하겠다. 아니 갑자기 돈을 어디서 구해요? 그럼요. 부모님한테 돈 달라 그러면 주나요? 네. 그러면 계약은 당사자들끼리 계약입니다. 대출이 안 나오면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계약 당사자, 세입자가 책임져야 되고요. 잔금 마련 못하면 계약 해제가 됩니다. 해제되면 내가 낸 계약금 위약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좀 문제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지금 굉장히 혼선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두 달, 한 달 후에 할 거니까 계약하지 마라고 하면 이 사람은 계약을 안 했겠죠. 근데 자석까지 했는데 갑자기 막아버리니까 이 분위기를 읽을 수 있잖아요. 은행이 얼마나 급했으면 다 하지 마라고 하니까 내려와. 계약한 거 상관없고 우리 못 해줘. 대출 못 위에서 내줘. 지침이 내려오니까 실무자들 은행 창구에 있는 분이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자기가 자서 받았는데 이거 제가 자서 받았는데요. 다 됐고 하지 마. 지금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대혼선이 생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민원 넣고 반발하고 소송하고 난리도 아니니까 자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네. 야 내가 원한 게 그게 아니잖아. 누가 실수요자 피해줘래. 똑바로 안 해? 그래서 지금 이복현 원장이 다음에 또 한 말이 실수요자와 투기를 구분해라라고 하는데 이게 말은 쉽죠. 근데 실수요자와 투기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를테면 갭 투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갭 투자라는 게 투자일 수도 있지만 당장 왜 사람들이 상급지로 가고 싶은 욕망이 우리 경제적 본능 인정하잖아요. 네네. 상급지로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목돈이 없으면 전세 끼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용어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어서 그렇지. 네. 집주인이 내가 거주하지 않으면 전세나 월세를 줘야 되잖아요. 네. 전세 월세 주는 게 그게 갭입니다. 네. 그러니까 갭 투자를 안 하면 갭 투자를 안 하면 역설적으로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대목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단순히 사인까지 했는데 은행에서 위에 지시 때문에 짓눌려서 대출을 안 내주는 것도 문제지만 그분들도 문제지만 당장 전세 매물을 찾으러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전세가 안 나오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전세가 또 시가 마르죠. 그렇죠. 어떤 전세가 귀해지냐면
새롭게 맞추는 전세가 아니라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안정적인 집의 음. 전세 그렇죠. 얼마나 희소성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보통 집을 옮길 때는 뭐 직장을 옮기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내가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른바 이제 상급지로 옮기는 수요도 그러니까 굉장하잖아요.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매매 잔금일과 전세 잔금일이 같은 날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또 안 같은 날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뀌지 않는 세입자가 구하는 집을 찾아야 되는데 안 그래도 요즘 전세 물량이 네, 풍기 현상인데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 올라가고 있는데 맞아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1월에 입주하죠. 예를 들자면 그렇게 새롭게 입주하는 아파트도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또 대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기존에 있는 전세 매물을 찾다 보니 기존에 있는 전세 가격은 또 천정부지 올라가겠죠. 그렇죠. 올해가 2+2 계약갱신 청구 4년 끝나는 해입니다. 올해가 그인가요? 이게 다 난리 맞아 나겠네. 떨어져요. 그래서 전세 무서운 가격이 애네. 천정부지 올라가는 거죠. 이제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이제. 자, 이복현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송고되는 12일에 또 이복현 원장이 은행장들 모아놔서 자꾸 불러요. 지금 뭐 무서워. 이틀이 멀다 하고 지금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부르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는 그럼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기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를 주문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돼요. 정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두 마리 토끼가 뭐냐면 가계부채하고 집값 잡아야 되고요. 서민 피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그건 어려운 이게 미션이에요. 저글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인데 은행장도 불러놓고 이 미션 임파서블을 아마 요구를 할 겁니다. 똑바로 해. 가계부채와 집값은 작고 서민들 피해는 없도록 투기 수요를 잡아야 돼라고 하는데 사실 뭐가 투기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궁금한 투기가 거죠. 뭘까요? 갭 투자를 투기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집이 뭐 2주택, 3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전세를 끼고 여러 채를 사면 투기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은 없는데 당장 입주하기는 어려워. 그럼 전세를 끼고 집을 하나 사둘 수는 있잖아요. 그게 내가 2년 후에 들어가려고.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집 사는 근데 방법이에요. 그걸 투기로 봐버리게 되면 뭘 하라는 거지? 무조건 입주하는 집만 사야 되는 걸까? 그럼 전세 제도의 존재 이유는 뭘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스텝이 꼬이는 게 뭐냐?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요 여러 부류들이 집을 샀어요. 다주택자들도 집을 사고 예. 실수요자들도 뒤늦게 이제 집을 사고 했는데 최근의 양상을 보면 누가 집을 사느냐? 실수요자들이에요. 그동안 집을 안 산 분들, 네. 2020년, 2021년 상승 열차를 타지 못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소가리를 하고 있었죠. 다행히 2022년에 집값 떨어졌잖아요. 내심 좀 다행이다. 이제 살 때인가? 이제 집값 더 떨어지면 내가 준비를 해서 다음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제 칼을 막 갈잖아요. 부엌에서 빡빡 갈고 있었는데. 칼을 빡빡 갈고 있는데 5월부터 집값이 꿈틀꿈틀 때 칼을 빼야 돼? 말아야 돼? 6월? 빼야겠다. 근데 내 친구는 먼저 뺐어. 대출도 지금 규제를 하기 시작한대. 이제 7월부터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야, 9월 되면 대출이 더 규제된대. 8월 되면 이제 미칩니다. 8월에 이제 은행들이 또 규제를 하니까 야, 빨리 지금 빨리 안 하면 안 돼. 불안한 실수요자들이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집을 안 산 분들 또 1주택자인데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막 움직이는데 투기 세력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다주택자들이 아닙니다. 아하.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네. 야, 이게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는데 이걸 어떻게 규제하지? 그럼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 차라리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면 사실 명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야, 네가 살 집 한 개, 2개 빼고 사면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잖아. 우리 사회가. 그거는 니들이 투기야. 명분이 충분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그 당사자가 아닌 분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무주택자들이 집을 한 개 사거나 1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한 개 더 산다는데 그걸 투기라는 프레임으로 묶어버리게 되면 공감이 안 돼요. 지금 은행들이 막 30개 넘게 내놓은 그 대출 규제 가운데 1주택자에 대해서도 지금 뭐 들어가죠. 들어갔고. 들어가죠. 당연히. 네. 전방위적인 압력이 들어오니까. 그쵸. 왜냐하면 2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이 지금은 잘 안 삽니다. 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취득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취득세 안 풀렸잖아요. 중과세가 없어지지 않았기 네. 때문에 물론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사실 제 주변에 보면 2주택이신 분이 3주택으로 가시는 분은 지금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자산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받는 서울의 뭐 그 특정 지역은 더더욱 그렇죠. 세금도 3주택 세고. 이상이 되면요. 강남 같은 경우에 3주택 이상이 되면 규제 지역이잖아요. 취득세가 12%예요. 그러면 30억 아파트를 내가 돈이 있다라고 했을 때 30억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만 3억 6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굳이? 굳이? 그렇죠. 내가 종부세도 이게 다주택일수록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굳이 내가 애국자가 될 필요가 있나? 취득세 내야 되고 재산세 세금. 내야 되고 종부세 내야 되고 팔 때 또 양도세도 냅니다. 음. 실질적으로는요. 저는 이게 굉장히 설계를 잘했어요. 이게 부동산 시스템이라는 게. 왜냐하면 이 부동산의 최종 승자는 정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가 만들어 놓은 판 안에 네. 지금 우리가 뭐 투자 수익이 10억이 남았다. 뭐 집값이 올라가면 그렇잖아요. 네. 10억이 다 내 돈 될 것 같습니까? 실제로? 계산을 정확하게 때려보면 10억 원 아파트를 사서 20억이 됐어요. 10억 원이 시세 차익이 남았다라고 하는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살 때 취득세 냈죠. 아, 팔 때 우리가 한 5년 보유하잖아요. 보통 5년, 네, 10년을 네. 보유합니다. 5년, 10년 동안 재산세와 종부세를 계속 냈고요. 대출 음. 이자도 냈고요. 팔 때도 양도세도 냅니다. 6에서 45%, 중과세 적용되면 최고세율이 82.5%까지 올라가요. 그래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82.5%. 3주택 이상이 되면. 그러면 10억 남으면 양도세만 8억을 내게 되는데 뭐 양도세 중과세가 아니더라도 10억이 남으면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 순수 꽂히는 건. 수익은 한 4억에서 잘해야 5억 정도밖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뛰면 최종 승자는 결국 그럼 정부다라는. 정부는 가만히 있으면 어. 지자체든 정부든 이제 네. 공공이라고 본다면 자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집값 떨어지는 것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죠. 네. 대출 이자도 내가 내야 되죠. 정부는 무슨 책임을 지나요? 그냥 이래도 돈 벌고 저래도 돈 벌고. 그러므로 거기다가 정부라는 그 특정한 정체라는 그 특징 때문에 이런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 건데요. 돈만 벌지 말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관리를 하는 게 지금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듣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지금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되냐? 네, 전세값 오를 거죠. 왜냐하면 전세가 희귀해질 테니까. 그럼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지는 건 뭐냐면 잘 못한다라는 것의 정체는 왜 그런 책임을 은행한테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 그 실수요자 가려라. 그다음에 대출을 똑바로 해라. 대출 액의 총량을 조절해라. 이런 거를 은행한테 모두 니네가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부는 뭐 하는 거죠? 가장 쉽습니다. 대출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 대출 규제입니다. 여러 가지 규제 방법이 있죠. 뭐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세금 규제가 있고 세금을 중과세를 한다든지 세금 규제가 있고 또 대출을 취해는 구매 능력을 약화시키는 대출 규제가 있고 네.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 거래 허가를 막는 뭐 음. 토지 거래 허가나 뭐 주택 거래 허가 같은 걸 도입할 수도 있고 또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해봤거든요. 어. 과거에도 해봤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대출 규제예요. 왜냐하면 자 세금을 손대려면 국회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기도 세법 하고 개정을 또 해야 되고 음. 이걸 또 설계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머리도 써야 내부적으로. 되고. 머리도 써야 되고 지금 또 규제를 풀어준다라고 지금 계속 기조를 그렇죠. 유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세금을 규제한다? 이게 정책 기조에도 맞지도 않고요. 한다고 해서 또 국회 법 올라가면 논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겠고 네. 또 지금이 실수요자들 움직이잖아요. 네. 세금 설계는 1주택자들 세금을 깎아줍니다. 양도세, 비과세도 해주고요. 네. 실제로 효과가 별로 없어요. 다주택자들은 중과세를 하면 효과가 큰데 아하. 집을 실수요자들이 사잖아요. 규제해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세금의 그 망에 거치질 않는구나. 근데 이게 대출 규제가 얼마나 효과적이냐면 자 우리가 집을 살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구매 욕구라는 걸 느낍니다. 사고 싶어. 나 불안해. 내 친구가 집 사서 돈 벌었는데 나는 뭐 하고 살았는 거야. 빨리 나도 집 사야 돼. 욕구가 막 생깁니다. 욕구가 생기면 두 번째는 구매 능력을 따집니다. 내가 능력이 되나? 자기 자본 얼마나 되지? 전세를 끼고 살까? 아니면 대출이 얼마 나오지? 이런 걸 따진단 말이에요. 구매 능력이 있어야 사잖아요. 욕구만 있다고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냥 욕구 정도는 예를 들어서 옷 정도 백화점 가서 그래 내가 한번 질러보자. 백화점도 있어요. 여하튼. 아무튼 네. 근데 집은 내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으로 할 수가 그럼요. 없는 예. 문제입니다. 자원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게 돈줄을 잰다.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재미 본 게 우리 노무현 정부 시절. 네. 노무현 정부 시절 2017년에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DTI 규제를 도입을 하면서 천정부제 올라가던 버블 세븐 집값을 잡아버렸어요. 그때 어떤 공식이 성립이 되냐면 야 규제가 대출이 효과적이구나. 집값 잡는 이게 가장 특효약이구나. 특효약이구나. 호랑이가 무서워하는 곶감이었구나. 음. 사실은 호랑이가 곶감을 무서워했을까요? 상황이 맞아 떨어지니까 곶감이 무서워진 거잖아요. 대출 규제도 똑같은 게 우리 2002 월드컵 때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그 전에 IMF 외환 위기 있었고요. 네. 더 올라가게 되면 노태우 정부 시절에 1기 신도시 200만 원 건설 계획이 나오면서 김영삼 정부 시절에 집값이 안정이 됩니다. 네.
안 올라가기가 어렵죠. 200만 원 공급 계획이 나오는데 1기 신도시가 공급 물량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가겠습니까? 거기에 97, 98년도 IMF 외환위기죠.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굉장히 저평가가 되겠죠. 저평가가 됐는데 김대중 정부 때 뭐 했다? 나라 망하니까 규제 다 풀어주잖아요. 규제가 다 풀립니다. 그래서 2002 월드컵부터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렇게 한번 불이 붙어버리게 되면 사실 못 잡아요. 아무리 규제해도. 왜 구매 욕구가 폭발하기 때문에 아무리 규제해도. 그래서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5년 동안 규제했잖아요. 못 잡았잖아요. 마지막에 DTI 때문에 잡았어. 근데 그게 사실은 DTI 때문에 잡은 게 아니라 집값이 잡힐 때가 됐는데 네. 충분히 올라가지고 우리가 피로감을 굉장히 느끼는 저평가가 아니야. 집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걸 사도 돼라는 피로감을 느낄 때 DTI 규제가 나오니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MB 때도 그러니까 2007년 네, 2007년, 2008년 그때죠. 그때 그다음에 MB 때도 DTI가 작동을 좀 했다라는 평가를 좀 받았고. 정확합니다. 네. MB 때는 또 어떻게 했냐면 MB가 머리는 좀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MB가 왜 머리가 좋냐면 뭐 제가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왜 머리가 좋냐면 자 규제를 기본적으로는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 또 집값이 사실은 꺾였어요.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꺾인 상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충격파가 컸습니다. 규제를 풀어줬는데 이게 대출 규제를 어떻게 풀어줬냐면요. 한시적으로 풀어줘요. 이분이. 한시적으로, 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한시적으로 풀어줬다가 한시적 기간이 끝나면 다시 묶어요. 묶어. 그럼 시장에 또 다시 또 죽거든요. 그럼 다 한시적으로 또 풀어. 모니터를 꼼꼼히 했구만. 또 한시적으로 묶어. 네, 이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했는데 약발도 우리가 처음에는 약발이 좋아요. 뭐 소화제 하나 먹어도 잘 들어요. 그렇죠. 찌푸둥 갈 때 파스 하나 붙이면 잘 듣는데 그쵸. 매일 붙이면 그래서 MB 때는 통했던 DTI 규제가 문재인 정부 때 DTI 때는 안 통했고. 안 통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계속 파스를 붙이죠. 그게 2013년, 2012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1년, 12년에 또 DTI 이제 한시적 기간이 끝나요. 시장에서 이제 집값이 떨어집니다. 풀어라. 분위기 안 좋아요. 풀어라. 야, 또 풀어줘야겠다. 했는데 안 풀어줬어요. 맞아요. 안 DTI 난 못 푼다 이런 헤드라인 기억나요. 그러면서 집값이 폭락을 합니다. 2012년도, 13년도. 그래서 폭락한 거예요. 시장에서 야 이거 정부가 안 풀어주네? 답이 없다. 집값이 폭락하니까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게 박근혜 정부잖아요. 5년간 양도세 면제, 빚내서 집 사라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다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니까 이제 집값이 살아났는데 사실 살아날 때가 돼서 살아난 거예요. 그 바통을 또 문재인 정부가 또 받죠. 자, 노무현 정부와 똑같아요. 불이 붙었어. 불이 붙어 이제 집값이 한마디로 무릎이에요. 무릎에 사서 우리가 어깨에 팔아라고 하는데 발바닥이나 무릎 정도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는 올라가. 근데 대출 규제가 나와. 그 대출 규제가 왜 나왔냐면 야, 너 노무현 정부 시절에 DTI 가지고 집값 잡았잖아. 그 곡감이 지대로야. 완전 빨리. 효과 그래서 장난 대출 아니야. 규제부터 나옵니다. 그때는 다른 규제보다 대출 규제부터 나왔는데 안 먹히네. 일단 당황하죠. 야 이게 아닌가 봐요? 맞아요. 그래서 뭐 세금 중과세도 하고 야 이것도 아닌가벼? 부동산 대책이 하루가 멀다고 나왔었습니다. 야 그럼 뭐 해야 돼? 야, 그냥 공급이 부족한 것 같아요. 수요 억제로 안 됩니다. 공급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공급 대책이 나와서 지금까지 기조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과 이게 맞아 떨어져야만 대출 규제가 효과적인 거지 대출 규제가 만능 열쇠는 아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공급을 먼저 풀어준 먼저 다음에 풀어줬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이게 약발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약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문재인 정부는 무릎에서 어깨 넘어서 머리까지 올라갔고요. 지금은 2021년에 머리까지 갔다가 2022년 3년에 어깨 또는 가슴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다시 머리까지 갔거든요. 그래요? 그럼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면 이게 맞아떨어지면 야 집값이 좀 고평가 아니야? 최근에 현장 분위기가 물론 압구정이나 여의도나 이런 반포 같은 최상급지 이걸 팔고 갈 데는 없어. 압구정에 사시는 분이 아파트를 팔고 어디 가겠습니까? 압구정 아파트를 팔고 개포를 갈까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항상 신고가가 나옵니다. 최악의 상황이 아니다면 그런 지역을 빼면 최근의 양상이 전고점 2021년 가격 근처로 따라가게 되면 또는 신고가가 나오게 되면 멈춥니다. 수요가. 아직 따라가기 싫어. 거의
근처까지 가긴 했지만 음. 아직 신고점은 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고점을 찍은 단지들도 있고 안 찍은 단지들도 음.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더 따라가지 않습니다. 시장 아. 수요자들. 야 이거 이거 너무 머리 아니야? 어. 라고 하는데 지금 대출 규제가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러면 자칫 잘못 야 대출 규제가 또 측량이네 이거 효과 크네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정부 관계자들이 이걸 잘못된 학습을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을 있죠. 야 짚어주셨네요. 은행 불러가지고 대출 규제하면 다 되는구나. 야 내가 몽둥이 한번 드니까 이게 잘못된 학습 효과입니다. 그럴 그럼 수 만약에 있겠네요. 집값이 저평가가 다시 또 될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음흠. 저평가 됐는데 야 집값이 올라. 야, 은행장 불러서 또 몽둥이 한번 쳐요. 그때는 또 안 먹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정부가 내놓는 대출 규제가 왜 이렇게 가파르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과거에 이런 식의 가파른 대출 규제가 사실은 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읽었을 때와 읽지 않았을 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효과를 냈다,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나오고 있는 대출 규제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지, 약발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까지 듣고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다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청약도 좀 한번 들여다보고 실수요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